정재진 박사님을 모시고 또 그 정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국 입문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제국 시절에 그 정보 활동의 그 환경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정보 역사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그 통신이 우리 정보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보 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무선 통신이 이때 이제 발명이 된 거죠. 네. 그 무선 통신이 어떤 정보 환경을 형성했는지, 또 무선 통신이 발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또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국가 정보 활동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술에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제국 입문사, 그 첩보 수집 요원들 이름이 통신원이었죠, 통신원. 이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많이 활동 방법도 달라졌는데, 20세기는 무선 통신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전화선이 없이 무선으로도 통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을 하는 거는, 그 무선 통신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정보 활동을 의존했죠. 그렇죠. 그래서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가 수십만 첩보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본부에 사람을 통해서 보내거나 일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안 그러면은 그 비둘기 발목에 수십만 첩보를 남들이 모르게 꼭 싸가지고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무선이 이제 발견되면서 무선 전신이죠, 그죠? 무선 전신, 약칭으로 무전이라고 그러죠. 무선 통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무전이 발견되면서 그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가 정보를 바로 무전으로 때리는 이런 상황으로 활동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무전은 누가 발명했느냐? 무전을 발명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발명가 마르코니였습니다. 마르코니. 이 사람은 그 앞에 그 전자파에 대해서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꼭 공부를 하다가 그 헤르츠라카는 이름 헤르츠 하일리 헤르츠라카는 과학자가 쓴 논문을 보니까 그 논문에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에는 어디에나 에테르 하는 물질이 있다. 에테르. 근데 이 에테르 하는 물질은 그 헤르츠 앞에 과학자 맥스웰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건 냄새도 없다, 빛깔도 없다, 무게도 없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근데 이게 전파를 전달해준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코니가 야 그렇다면 세계 어디서든가 또 통신이 가능하다는데 전파 전달이 그럼 이걸 현실화시킨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연구에 실험하고 거듭해가지고 1895년 9월달에 2.4km 떨어진 거. 그리고 언덕이 이래 있는데 그 2.4km 떨어진 데다가 송신기하고 수신기를 가지고 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대단한 발명이었네요. 그 무선 통신의 발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마르코니도 그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마르코니가 야, 이 과학적 소질이 있다. 이 능력이 본 사람이라 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원래 영국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영국 출신.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 특허 기술을 냅니다. 1890년 6월달에 무선 전시 특허 기술 이 세계 최초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무선 전시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마르코니가 1898년도에 영국에서 그 도버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까지 무선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계속 그 연구를 해가지고 1901년 12월 12일에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캐나다까지 그지 뭐 한 5,000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 무전을 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예. 20세기가 무전으로 시작됐다. 20세기가 무전으로 시작됐다. 네. 그게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그 뉴욕 타임스의 이 예언이 정확하고 예. 참 미래를 잘 봤다는 게 그 예. 이후에 라디오가 발견되고. 그렇죠. 라디오 발명. 네. 라디오가 무선 통신을 상용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앞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분 이야기했지만 웅변, 대중연설을 통해서 그 정치가가 돋보였는데 이제 라디오가 나오니까 가만 책상에 앉아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선거운동 방식도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정부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는 이제 종이 시대에는 그렇죠. 그 종이를 어떻게 정보를 뭐 그거 비밀 쓰는 걸 첩보를 해가지고 쇠금구에 딱 집어 넣으면 그걸 이제 수집하는 사람이 가서 쇠금구를 막 파괴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입수해서 이런 식의 정보 활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스파이한테 무전기를 딱 교육시켜가지고 적재를 침투시킨 다음에 그 현지에서 무전기로 똔똔똔똔 치면 이쪽에서 수시를 해가지고 해석하면은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전을 정보 활동에 막 해서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때는 스파이 교육이 전부 이제 무전 교육이었습니다. 그 스파이 교육 시간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또 이제 대량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막 적절히 침투하는 무전 교육진 스파이 학교, 스파이 양성, 이게 시장이 막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무전을 교육시키고 적절히 침투한 무전기로 스파이가 본부에다 무전을 날리면 이 수신하는 데서 무전으로 왔으니까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또 무전을 주고받는데 이걸 감청하는 기술이 또 발달한 거예요. 그걸 캐치하면 거기다 또 이제 그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 감청 기술 그리고 이게 무전 주고받을 적에 감청 못하도록 암호화하는 암호화 기술 그게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엄청난 큰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20세기 후까지도 보면은 영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007 영화 가지고 영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제임스 본드가 활동하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다. 무슨 통신 시대. 적진에 침투한 제임스 본드가 조그마한 무전기 가지고 영국에 있는 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이제 냉전 시대까지도 1990년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간첩을 난발적에 무전기를 딱 교육시켜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 북한에 평양에다가 막 첩보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간첩 신고 그 보면은 야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전으로 또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그 간첩을 잡으면은 가장 그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증거물이 무전기가 있냐 없냐. 그 무전기를 또 북한에서 내려보는 지령문을 해독한 난수표가 있나 없나. 이 간첩의 증거물이었어요. 증거물이죠. 핵심적인 증거물이었죠. 근데 이제 1980년대 후반 좀 이래 오면은 개인 PC가 보급입니다. 컴퓨터가 이 원래 2차 대전 때 군사용으로 개발된 컴퓨터가 소규모화되고 상용화돼가지고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게 되니까 PC. 그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활동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걸 과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고 사이버 공간이 돼가지고 디지털 시대. 거기 정보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그 북한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이 사이버 공간을 침투시키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북한 평양에 앉아서도 남한의 정보를 손바닥듯이 들여다보듯이 보나 이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재들, 천재들을
선발해서 계속 키워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아마 해커들이라고 봐야죠. 그게 지금 한 6, 7천 명이 지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멤버들이 구성원이 한 2, 3천 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 3천 명 되는 그 인원이 매일매일 한 명씩 자기가 해내는 해킹의 그 어떤 일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 환경에서 그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또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가적으로 이걸 빨리 법령하고 제도를 제도화시키고. 문명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죠. 변화시키는 일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시대적 흐름에 보면 또 지금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이 또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도 또 한 50배 내지 100배가 빨라진대요. 그런 엄청난 그 속도의 그 시대가 또 이렇게 도래가 될 텐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보 활동의 환경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계속 이렇게 과학적으로 뒷받침 연구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또 우리가 뒤떨어지면 그렇죠. 또 낙후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라든가 전자산업까지는 앞서 왔는데, 그렇죠. 이 이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전부 정치, 경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빨리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또 뒤처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런데 의식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정보 활동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또 정보 활동의 환경도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계속 이렇게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이제 우리 임시정부 시절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시정부, 처음에 저희가 구지TV를 시작하면서 김일성 중심으로 봤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백번 김구 선생하고, 그리고 이승만 선생까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도 이제 우리가 잠시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이라든가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 그걸 중간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쭉 더듬어 내려오는 게 원칙이 있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독자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임진왜란하고 6.25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조금 혼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 이제 처음부터 우리 제국이 인문사까지 했으니까 가급적 이제 1920년대 1919년 이때까지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저희가 방송 주제로 돌아와서 20년대 공산주의 역사라든가 20년대에 있었던 정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내려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대담을 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